새벽 2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제주도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나는 고개를 돌려 화상회의 중인 서재의 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가장 이른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새벽 2시 친구의 전화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서재를 보니 남편은 분명 다국적 영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화면에는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분명히 집에 있는데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도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불가능한 분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주도로 날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진실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기이했다. 새벽 2시 10분 휴대전화 벨 소리가 칼날처럼 침실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찔렀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 협탁을 더듬었다. 화면의 불빛에 눈이 아팠다. 발신자는 유나였다. 여보세요. 유나야, 이 시간에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억누르지 못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야, 이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넌 알아야만 해.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고 목소리마저 떨렸다. 너 어디야? 무슨 일인데? 나 제주도야. 방금 프라이빗 클럽에서 나왔는데. 김유나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중간중간 끊어졌다. 내 남편을 봤어.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감싸고 있더라. 두 사람 아주 가까이 붙어서 같이 양식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 그 여자 몸매가 정말 좋고 머리를 올렸는데 딱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침실 문틈으로 서재의 불빛이 새어나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5분 전 나는 남편 박민준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유럽 지사와 영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아는 얼굴들, 운영이사인 김 부장, 재무이사인 이 과장, 그리고 기술팀의 박 팀장도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정확한 위치 좀 보내줘. 지금 비행기 표 예매할게. 지우야, 너 화 안 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해? 김유나는 내 반응에 놀란 것 같았다.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박민주는 분명 서재에서 회의 중인데 동시에 제주도에 나타났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발소리를 죽여 서재 문 밖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박민주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남색 잠옷 위에 회색 니트,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다. 때때로 펜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는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새벽 2시 15분. 이 과장이 지난 분기 결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고 김 부장이 가끔 끼어들었으며 박 팀장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명 실제 회의였다. 런던 지사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맞춰야 했기에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살짝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다. 유나가 이미 위치 정보를 보내왔다. 제주시 해안도로에 위치한 푸른만의 속삭임이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사진 3장도 함께 보내왔다. 사진은 좀 흐릿하고 조명도 어두웠지만 나는 한눈에 사진 속 남자의 뒷모습을 알아봤다. 저 차콜 그레이 색상의 캐시미어 코트는 내가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것이었다. 소매 끝에는 내가 직접 고른 디자인의 작은 자수 패턴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그 코트를 입고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해서 그 여자를 자세히 뜯어봤다. 와인색 롱드레스, 높게 올린 머리, 옆모습의 윤곽은 정교했고 턱은 갸름했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이목구비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유나야, 확실해. 나는 유나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지우야, 우리가 안지 몇 년인데 내가 박민준을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
유나의 답장이 금방 왔다. 그리고 저 코트 내가 본 적 있잖아. 네가 지난달에 자랑했던 그 이탈리아제 명품. 나 엄청 부러워했었잖아.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만약 박민준이 지금 제주도에 있다면 서재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지? 만약 서재에 있는 사람이 박민준 본인이라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인가? 나는 최근 그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다. 지지난주 그는 갑자기 수영 강습을 등록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가는 걸 가장 싫어했었다.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임원 건강검진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회사 건강검진은 매년 4월이었다. 그리고 그는 최근 계속 늦게 귀가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나는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휴대전화를 들어 집의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열었다. 우리는 현관, 식당, 서재 입구에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두었다. 오늘의 영상 기록을 찾아 저녁 6시부터 빨리 감기로 돌려봤다. 화면에는 박민준이 6시 40분에 귀가했고 7시 30분에 함께 저녁을 먹었으며 8시 15분에 서재로 들어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타임라인은 명확했고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유나가 제주도에서 그를 본 시간은 밤 10시경이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는 비행시간만 최소 1시간이 걸린다. 그가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시간상으로 불가능했다. 나는 CCTV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문득 한 가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박민준은 오늘 밤 귀가할 때 왼쪽 손목에 내가 선물한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다. 이 시계는 우리 결혼 5주년에 내가 큰맘 먹고 산 것이었다. 그는 평소 어딜 가든 늘 차고 다녔고 몸에서 뗀 적이 없었다. 나는 유나가 보낸 사진을 확대해 그 남자의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은 정말 흐릿했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는 것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은색 신회줄, 디자인은 박민준의 것과 똑같아 보였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진동했다. 유나에게서 새 메시지가 왔다. 지우야, 걔들 레스토랑에서 나왔어. 검은색 포르쉐를 타고 서쪽으로 갔어. 따라가 볼까?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아니, 괜찮아. 넌 일단 호텔로 돌아가서 쉬어.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지만 날 믿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즉시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검색했다. 제주도로 가는 가장 이른 비행기는 아침 7시 20분이었다. 지금 예약해도 늦지 않았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제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다시 서재문 앞으로 갔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과장님, 이번 분기 재무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문제없지만 영국 쪽 대금 회수 기간은 좀 더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이건 분명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연애 3년, 결혼 5년, 이 목소리를 수없이 들었다. 그는 말할 때 오른손으로 펜을 돌리는 버릇이 있고 생각할 때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중요한 점을 강조할 때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침실로 돌아와 박민준의 옷장을 열었다. 그 차콜 그레이 캐시미어 코트가 가장 왼쪽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옷걸이에는 방진 커버까지 씌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소매를 뒤집어 확인했다. 그 작은 자수 패턴은 온전했고 어떤 착용한 흔적도 없었다. 심지어 태그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아니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이 코트를 살 때 두 벌을 샀었다. 한 벌은 그에게, 다른 한 벌은 그의 사촌 동생인 박민혁에게 주려고 했다. 박민혁은 박민준보다 2살 어리고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둘은 매우 닮았다. 특히 뒷모습은 거의 똑같았다. 게다가 박민혁의 체형도
박민준과 비슷해서 같은 옷을 입으면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 지난달 옷이 도착했을 때 나는 두 벌을 모두 받아 한 벌은 박민준에게 주고 다른 한 벌은 박민혁이 서울에 오면 주려고 작은 방 옷장에 넣어두었다. 지금 이 코트가 옷장에 그대로 있다면, 그렇다면 박민혁이 가진 그 코트는,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박민혁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했다. 우리는 자주 대화하지는 않지만 명절에는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 나는 그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오늘 오후 4시에 올라온 것이었다. 사진은 푸른 해변이었고 글에는 드디어 얻은 한가로운 반나절, 바닷바람이 정말 힐링된다라고 쓰여 있었다. 위치 태그는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혁이었구나. 유나가 분명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그녀는 박민혁을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두 형제가 너무 닮아서 뒷모습만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명하려던 찰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다. 청년 기업가 박민혁, 오늘 싱가포르 투자 서밋에서 창업 노하우 공유. 나는 뉴스를 클릭했다. 안에는 여러 장의 고화질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박민혁은 감색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배경 현수막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12월 28일, 바로 오늘이었다. 박민혁은 싱가포르에 있는데 어떻게 동시에 제주도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제주도에 있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강력한 현기증이 몰려와 침대 기둥을 붙잡고 앉아야만 했다. 만약 박민혁이 아니라면 누구일까? 설마 정말로 박민준일까? 하지만 그는 분명 서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 아닐까? 하지만 이 생각은 떠오르자마자 부정했다. 방금 내가 우유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웃으며 고마워, 여보. 먼저 가서 자, 라고 말했다. 그건 분명 실시간 상호작용이었지. 녹화 영상일 리 없었다. 게다가 영상회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최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 절대 미리 녹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나는 겉옷을 걸치고 서재 문을 활짝 열었다. 박민준이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아직 안 자고. 영상 속의 임원들도 모두 화면 너머에 나를 쳐다봤다. 이 과장이 웃으며 인사했다. 사모님, 남편분 회의하는데 같이 밤새우시는 건가요? 정말 모범적인 부부시네요. 나는 박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물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어? 물론이지, 서울에 있었지. 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어디 갔었어? 아침에는 회사에서 회의했고, 점심에는 김 부장님이랑 회사 식당에서 먹었고, 오후에는 투자자 한 명 만나고 5시 좀 넘어서 집에 왔지. 그는 나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대체 왜 그래? 나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 휴대전화 좀 줘. 휴대전화? 박민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비밀번호는 알잖아. 나는 그의 휴대전화를 열어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심지어 휴대전화 위치 기록까지 샅샅이 확인했다. 모든 데이터는 그가 오늘 확실히 서울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공항에 간 적도 항공권을 구매한 적도 없었다. 민준 씨, 회의 잠시만 중단할게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밤 이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 씨 본인이 참여한 거 맞죠? 이 과장, 김 부장, 박 팀장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이 과장이 입을 열었다. 물론 본인 맞습니다. 저희 8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닙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계속 회의하세요. 서재 문을 닫고 나는 복도 벽에 기댔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다시 유나가 보낸 사진들을 열었다. 한 장 한 장 자세히 뜯어봤다. 그 남자의 뒷모습, 저 코트, 저런 신체 비율, 그리고 걷는 자세까지 확실히 박민준과 똑같았다. 하지만 CCTV에는 그가 집에 있었고 동료들은 그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확인했으며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그가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있는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현우. 이현우는 박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현우의 외모와 체형이 박민준과 몇 군데 닮았다는 점이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도 종종 사람들이 둘을 헷갈리곤 했다. 나중에 이현우는 제주도로 가서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나는 이현우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찾아봤다. 그의 프로필은 3일 내에 게시물만 보기로 설정되어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현우 씨, 요즘 뭐하고 지내요? 10여 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없었다. 새벽 3시 반.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내일은 제주도로 날아가야 하니 체력을 아껴야 했다. 하지만 눈을 감자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들이 뒤섞여 나타났다. 서재에서 회의하는 박민준의 모습, 제주도에서 여자를 감싸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차콜 그레이 코트, 몽롱한 상태에서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박민준이 침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가 깰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회의 끝났어? 내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응, 방금 끝났어.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이마를 짚었다. 당신 오늘 좀 이상해.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냥.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다. 악몽을 꿨어. 무슨 꿈? 당신 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꿈. 박민준이 웃었다. 바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눈에는 평생 당신밖에 없어.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으며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이 사람은 내가 8년을 알고 3년을 연애하고 5년을 함께 산 박민준이었다. 나는 그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지만 유나의 전화와 그 사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정확하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박민준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협탁에 메모를 남겼다. 유나가 제주도에서 좀 곤란한 일이 생겼대. 잠깐 보고 저녁에 돌아올게. 간단한 짐을 챙겨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유나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우야, 너 정말 오는 거야? 나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때 조명도 어두웠잖아. 나 지금 공항 가는 택시 아니야. 나는 답장했다. 잘못 본 거라도 괜찮아. 이참에 제주도 가서 바람이나 쐬지 뭐. 그럼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고 1시간 후 나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터미널을 나서자 서울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습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유나는 이미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꽤 초췌해 보였고 눈은 약간 붉었으며 다크서클이 짙었다. 지우야. 그녀는 다가와 나를 꽉 안았다. 미안해. 아마 정말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괜히 헛걸음하게 했네. 괜찮아. 일단 어디 가서 앉자. 어젯밤 일 자세히 좀 얘기해줘. 우리는 공항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유나는 라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저 컵만 쥔 채 멍하니 있었다. 어젯밤에 고객이랑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 반쯤 호텔에서 나왔어. 그녀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원래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푸른만의 속삭임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남자가 여자 한 명을 차에서 내리게 해주는 걸 봤어. 그 남자 뒷모습이 박민준이랑 너무 닮아서
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 차에서 내리는 걸 확실히 본 거야? 내가 물었다. 확실해. 검은색 포르쉐 카이엔이었어. 그 남자가 아주 신사적으로 여자 쪽 차문을 열어주고 허리를 감싸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 그 여자는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었는데 몸매가 정말 좋고 머리도 아주 정교하게 올렸더라.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젯밤 유나가 보낸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람 맞아? 응, 맞아. 유나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나 그때 바로 사진 찍었어. 봐봐. 이 코트 네가 산 거 맞지?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확실히 그 차콜 그레이 캐시미어 코트였다. 소매 끝에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사진은 뒷모습과 옆모습만 찍혀서 정면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 후에는 따라 들어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푸른만의 속삭임은 회원제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밖에서 40분쯤 기다렸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차를 타고 떠나더라고.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들킬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확신도 없었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다. 그 차 번호판 기억나? 일부만 12가 다음에 6870이었는지 6827이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유나는 휴대전화 메모를 뒤적였다. 서쪽으로 갔다고 했지. 응, 차가 그쪽으로 가는 걸 봤어. 나는 네이버 지도를 켜서 푸른만의 속삭임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로를 확인했다. 그 길 위에는 여러 고급 호텔과 해변가 빌라 단지가 있었다. 만약 정말 박민준이라면 그는 어디에 묵고 있을까? 유나야, 너 이번에 제주도 온 건 출장이야? 응. 회사에서 남부 지역 총회가 있어서 4일 일정이야. 그저께 도착했어. 원래 어제 회의 끝나고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정말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위로했다. 근데 그 코트는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차콜 그레이 코트는 흔하잖아. 아마 우연의 일치일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다. 그 코트는 전 세계 50벌 한정판이었다. 한 벌은 우리 집 옷장에 있고 다른 한 벌은 원래 박민혁에게 주려 했지만 아직 주지 못했다. 만약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같은 디자인의 코트를 입고 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다. 그가 그 코트를 훔쳤거나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야, 나랑 같이 푸른만의 속삭임에 가보자. 혹시 뭐라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잖아. 유나가 제안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푸른만의 속삭임으로 갔다. 그곳은 매우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외관은 소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호화로움이 묻어났다. 입구의 조경만 봐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입구의 직원이 정중하게 우리를 막아섰다.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젯밤 9시 반쯤에 손님 한 쌍이 여기서 식사하셨는데 남성분은 차콜 그레이 코트를 입으셨고 여성분은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으셨어요. 내가 떠보듯 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다.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박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분 어젯밤에 오셨나요? 직원은 흘긋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근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규정입니다.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푸른만의 속삭임을 나와 근처를 둘러보았다. 이 일대에는 여러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이 있었고 부유층과 비즈니스맨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 유나가 말했다. 그 사람들 차가 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쪽의 한 빌라 단지로 갔다. 이곳에는 최고급 해변 빌라들이 몇 군데 있었고 주변 환경은 매우 조용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었다. 지우야,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 유나가 제안했다. 만약 정말 박민준이라면, 아니, 신고는 안 돼. 내가 말을 끊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사실 나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일이 겉보기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일대에서 반나절을 헤맸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자 유나는 일단 호텔로 돌아가서 쉬자고 제안했다. 나랑 같이 있자. 나 스위트룸 예약해서 침실 2개야. 나는 동의했다. 호텔에 도착해서 나는 박민준에게 카톡을 보냈다. 나 제주도 도착했어. 유나 일이 좀 복잡해서 하루 묵어야 할 것 같아. 박민준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알았어. 몸 조심하고 내가 그쪽으로 갈까? 아니, 괜찮아. 당신은 일 열심히 해. 그럼 유나 잘 챙겨주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 대화를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박민준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아니라면 왜 누군가가 그 유일무이한 코트를 입고 있었을까? 밤이 되자 유나는 배달 음식을 시켰다.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지우야, 혹시... 유나가 말을 꺼내다 말았다. 혹시 뭐, 혹시 박민준한테 쌍둥이 형이나 동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모르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촌 동생 박민혁 하나뿐이야. 친형제는 없어.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행사 참석했대. 뉴스에서 봤어. 그럼 이상하네.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 정말 맹세코 잘못 본 거 아니야. 그 뒷모습, 그 체형, 그리고 그 코트까지. 박민준이랑 똑같았다고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유나야, 너 사진 찍을 때 그 여자는 제대로 봤어? 아니, 계속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려서 그냥 몸매가 아주 좋고 피부가 하얗고 분위기가 우아하다는 것만 봤어. 나이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였어. 몸매랑 옷차림으로 봐서는 30살은 안 넘어 보였어. 아주 젊고 관리도 잘 된 것 같았고 밤이 깊었다. 유나는 이미 잠들었지만 나는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멀리 어두컴컴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온통 엉킨 실타래 같았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지우 씨 되십니까? 상대방은 남자 목소리였다. 어딘가 익숙했지만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 이현우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현우 씨, 아침에 메시지 보내셨죠? 제가 이제야 봤네요. 이현우가 말했다. 위치 보니까 제주도에 계시던데 마침 저도 여기 있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현우 씨도 제주도에 있어요? 네.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근데 지우 씨도 여기 계셨네요? 네. 저는 해안도로 쪽에 있어요. 현우 씨는요? 저는 서해안 쪽이에요. 거기서 멀지 않아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다. 이현우가 제주도에, 그것도 서해안 쪽에 있다니. 서해안은 푸른 만의 속삭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돼. 이현우는 박민준의 절친한 친구인데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 게다가 내가 알기로 그는 결혼했고 아내는 그의 소꿉친구였다. 하지만 그 뒷모습, 문득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떠올랐다. 만약 그 사람이 박민준도 박민혁도 아니고 이현우라면 이현우와 박민준은 확실히 몇 군데 닮았다. 만약 같은 옷을 입는다면 뒷모습만으로는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현우가 왜 박민준의 옷을 입지? 그 코트는 분명 내 손에 있는데 잠깐만,
문득 생각났다. 지난달 내가 인터넷으로 코트를 살 때 그 가게에서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전 세계 50벌만 제작되었다고 했다. 혹시 이현우도 같은 디자인을 산 게 아닐까? 이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했다. 이현우와 박민주는 오랜 친구 사이니 취향이 비슷해서 같은 코트를 좋아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유나가 본 사람은 이현우고 박민준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왜 그 남자는 제주도에 있고 박민준은 서울에 있었는지, 왜 같은 디자인의 코트를 입고 있었는지, 왜 뒷모습이 그렇게 닮았는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잔뜩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정오, 나는 이현우와 한 해산물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현우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밝고 잘생겼으며 웃는 모습이 친근했다. 그는 흰색 폴로 셔츠에 카키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마르고 까맣게 탄 것 같았다. 지우 씨, 오랜만이네요.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요즘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는요? 형수님은 잘 지내세요? 이현우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다. 저희 반년 전에 이혼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어떻게? 성격 차이랄까요? 원만하게 헤어졌어요. 이현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이 얘기 민준이한테는 안 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왔고 우리는 각자 음식을 주문했다. 종업원이 떠나자 이현우가 물었다. 이번에 제주도에는 여행 온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친구랑 같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묻기로 결심했다. 현우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저께 밤 9시 반쯤 푸른만의 속삭임에 있었어요. 이현우는 사진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 사진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정말 현우 씨였어요? 네, 맞아요. 이현우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저께 밤에 중요한 고객을 접대하느라 푸른만의 속삭임에 있었어요. 왜요?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너예요. 이현우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우 씨, 혹시 뭐 오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날 차콜 그레이 코트 입으셨죠? 네. 이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요? 그 코트 어디서 사셨어요? 인터넷으로요. 이탈리아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비쌌어요. 내가 박민준에게 코트를 사준 바로 그 브랜드였다. 왜 그 코트를 사셨어요? 내가 질문했다. 디자인이 예뻐서요. 그리고 그날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해서 좀 격식 있게 입고 싶었어요. 지우 씨, 도대체 뭘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유나가 본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이현우는 듣고 나서 웃었다. 그래서 친구분이 저를 민준이로 착각했다는 거군요. 그 뒷모습이 제 남편이랑 똑같았대요. 그럴 수 있죠. 저랑 민준이가 원래 좀 닮았잖아요. 대학 때도 자주들 헷갈려 했고요. 지우 씨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이 취향이 비슷해서 같은 옷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의 말은 매우 이치에 맞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럼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아주 중요한 투자자라서요. 사업 기밀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저와 그분은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우 씨, 저를 믿으셔야죠. 이현우가 진지하게 나를 쳐다봤다. 저랑 민준이는 형제 같은 사이예요. 어떻게 민준이에게 못할 짓을 하겠어요. 점심 식사 후 이현우는 나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여기에
리조트 사업을 하나 투자할 계획이에요. 아마 제주도에 장기 체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창밖의 야자수를 보며 말했다. 서울은 생활 리듬이 너무 빨라요. 환경을 좀 바꿔서 숨 좀 돌리고 싶어서요. 그럼 전에 하던 일은요? 이미 그만뒀어요. 이현우가 말했다. 이제 혼자 해보려고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나는 그가 이혼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수님이랑은 정말 다시 잘해볼 가능성 없어요? 이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어떤 일들은 되돌리고 싶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12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서로 원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스럽게 버티는 것보다 멋지게 놓아주는 게 낫죠. 그가 이 말을 할 때 말투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말해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이현우가 웃었다. 아, 그리고 이 일은 일단 민준이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일이 좀 자리 잡히면 제가 직접 얘기하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호텔에 돌아오니 유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하러 갔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이현우와의 대화를 되짚어 보았다. 그의 말은 모두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중요한 단서를 놓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꼼꼼히 뜯어봤다. 사진 속 남자는 확실히 이현우였다. 이제 그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이현우는 중요한 투자자이고 순수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일 뿐인데 왜 허리를 감싸고 왜 그렇게 다정해 보였을까? 나는 사진을 계속해서 확대하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각도와 조명이 너무 나빠서 흐릿한 옆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응, 방금 점심 먹었어. 유나 쪽 일은 어떻게 됐어? 거의 다 해결됐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민준 씨, 뭐 하나 물어볼게. 뭔데? 당신, 마지막으로 이현우 씨 만난 게 언제야? 현우, 박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한 4개월 전쯤 서울에 출장 와서 같이 밥 한 번 먹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친구, 요즘 잘 지낸대. 듣자 하니 퇴사했다던데. 알고 있었어? 응, 지난달에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더라고. 박민준이 말했다. 제주도에서 창업할 거라고. 기회되면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던데. 심장이 빨리 뛰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하는지는 말 안 했어? 리조트 호텔 관련이라고 했던 것 같아.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화제를 돌렸다. 회사 요즘 바빠? 그럭저럭. 영국 프로젝트가 좀 까다로워서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몇 마디 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계속 제주도를 돌아다녔다. 겉으로는 유나와 함께 여행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몰래 조사를 하고 있었다. 푸른만의 속삭임에 몇 번 가봤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곳의 보안은 철저했고 내가 어떻게 떠보아도 유용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서해안 근처의 몇몇 호텔에도 가봤다. 사람을 찾는 척하며 그 여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셋째 날 오후 유나의 회의가 끝났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지우야, 너도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정말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았어. 나 하루만 더 있다가 갈게. 유나를 보내고 나는 다시 한번 서해안으로 갔다. 이번에는 푸른만의 속삭임이 아니라 근처의 한 해변 빌라 단지로 향했다. 이현우가 제주도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근처 부동산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 나는 분양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집을 보러 온 척했다. 분양 상담사는 매우 친절하게 단지를 소개하고
모델하우스까지 보여주었다. 혹시 최근에 이 씨 성을 가진 고객이 있었나요? 내가 슬쩍 물었다. 이 선생님이요? 분양 상담사의 눈이 빛났다. 네, 계셨어요. 이현우 선생님께서 지난주에 해변 빌라 한 채를 계약하셨어요. 전액 현금으로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혼자 와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분양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분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딱 봐도 미인이었어요. 분위기도 아주 좋으시고요. 그 여자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묘사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지 확인 좀 하려고요. 27, 8살 정도로 보였고 긴 머리에 피부가 아주 하얘요. 몸매도 좋으시고요. 분양 상담사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와인색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정말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셨어요. 와인색 원피스. 내 머릿속에 즉시 그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다.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몸매, 피부색, 긴 머리, 그리고 그 와인색 드레스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분들 언제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분양 상담사는 컴퓨터 기록을 뒤적였다.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오셨네요. 12월 26일. 바로 유나가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 날이었다. 그 여자분이 다른 말은 안 하셨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셨어요. 주로 이현우 선생님께서 저희랑 세부 사항을 조율하셨죠. 분양 상담사가 말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손에 아주 예쁜 반지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다이아 반지 같았는데 약혼하신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어떤 반지였는데요? 타원형 다이아몬드였는데 한이 3캐럿은 돼 보였어요. 세공이 아주 정교해서 분명 비싼 반지일 거예요.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묘사는 내가 예전에 본 어떤 반지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나는 분양 사무실을 나와 해변 산책로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현우가 제주도에 집을 샀고 그것도 한 여자와 함께 샀다. 그 여자의 인상착의는 사진 속 여자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혼했다고 했다. 그 여자와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했다. 만약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면 왜 같이 빌라를, 그것도 해변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샀을까? 나는 이현우가 제주도에서 창업해서 장기 체류할 것이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만약 창업 때문이라면 꼭 빌라를 사야만 했을까? 집을 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가 이곳에 정착할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도 누군가와 함께 정착할 계획이 아니라면, 하지만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 씨, 그가 금방 받았다. 무슨 일이에요? 현우 씨, 제주도에 집 샀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내가 말했다. 창업하신다면서요. 왜 빌라를 샀어요? 그건, 이현우는 말을 멈췄다. 지우 씨, 그건 제 사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인 거 알아요. 그냥 걱정돼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말투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혼자 제주도에 있으니 우리 모두 좀 걱정되잖아요. 저 혼자 아니에요. 이현우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서둘러 덧붙였다. 아, 제 말은 여기서 친구들을 좀 사귀어서 외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같이 집 보러 간 그 여자분은 지우 씨. 이현우가 내 말을 끊었다. 그의 말투는 엄격해졌다. 도대체 뭘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냥 지금 잘 지내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이현우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어떤 일들은 지금 제가 말하기 좀 곤란해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얘기할게요.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산책로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다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이현우의 반응은 너무 이상했다. 만약 그가 정말 평범하게 집을 산 것이라면 왜 숨기려 할까? 만약 그 여자와 보통 친구 사이라면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그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박민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저녁 무렵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역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강지우 씨, 되십니까? 상대방은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푸른만의 속삭임 홍보 담당 매니저입니다. 그저께 밤일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네, 몇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규정상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걸 보니 그냥 친절하게 한마디 조언해드리고 싶어서요. 여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일들은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잘 판단해 보세요. 상대방은 이 말을 남기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강한 불길함에 휩싸였다. 이 전화는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모든 단서는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현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은 그 의문의 여자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왜 푸른만의 속삭임 직원이 일부러 전화를 걸어 나에게 조언을 했을까? 그녀는 어떤 일들은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내가 감히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 만약 그 여자가 박민준의 내연녀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박민준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아. 그는 나에게 항상 잘해줬고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더군다나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날 리가 없어. 하지만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코트, 그 뒷모습, 그 의문의 여자, 그리고 이현우의 이상한 반응까지.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잠을 설쳤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머릿속은 온갖 추측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새벽 3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발코니로 나가 바람을 쐬었다. 제주도의 밤은 아름다웠다. 별은 찬란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감상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민준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왜 아직 안 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안 자는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장했다. 느껴졌어. 그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당신이 잠 못 들면 나도 잠이 안 와. 우리 사이에 텔레파시라도 통하나 봐. 눈가가 갑자기 시큰해졌다. 이것이 우리 사이의 교감이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줄의 글을 썼다. 민준 씨, 만약에 언젠가 내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좋지 않은 사실이라니? 그냥 신뢰에 관한 문제.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지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제주도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 내 눈물은 결국 터져나왔다. 민준 씨, 나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질까봐 무서워. 바보야, 당신은 날 잃지 않아. 박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당신 편에 설 거야. 만약 뭔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있다면 나한테 말해. 우리 같이 해결하자.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흐느끼며 말했다. 만약에 언젠가 내가 당신을 의심하면
당신 화낼 거야? 화내지 않아. 마음이 아플 거야.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왜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까 하고. 마음 아플 거야. 지우야, 우리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당신은 내 사람 됨됨이를 알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을 속이지 않아. 알아. 그럼 푹 쉬어. 내일 돌아오면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자 내 마음은 조금 진정되었다. 아마 정말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한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체크아웃을 하고 서울행 비행기를 타러 갈 준비를 했다. 여행 가방을 끌고 호텔 로비로 걸어 나갈 때 나는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이현우였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옆모습은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이현우는 프런트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잠시 후 직원이 이현우에게 객실 카드를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들이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마침내 그 여자의 정면을 똑똑히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얼굴은 내가 본 적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익숙했다. 그녀는 박민준 회사에 새로 부임한 부사장 한채영이었다. 나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은 회사 송년회에서 박민준이 나에게 그녀를 소개해 주었다. 런던 지사에서 돌아온 엘리트 인재로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 본사에서 중책을 맡겼다고 했다. 나는 그날 송년회에서 한채영이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기품이 넘쳤고 행동거지가 우아했다. 박민준은 그녀를 매우 높이 평가하며 회사 미래 발전의 핵심 인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녀가 이현우와 함께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게다가 매우 친밀해 보였다.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그 흐릿한 사진을 다시 꼼꼼히 뜯어봤다. 사진 속에서는 정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바로 한채영이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현우와 함께 있을까? 그들은 무슨 관계일까?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날 밤 푸른만의 속삭임에 있었던 것이 이현우와 한채영이라면 왜 유나는 사람을 잘못 봤을까? 이현우가 박민준과 몇 군데 닮기는 했지만 두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잘 아는 사람이라면 착각할 리가 없었다. 혹시 문득 그 차콜 그레이 코트가 떠올랐다. 이현우는 자신도 같은 디자인을 샀고 그저께 밤에 입었다고 했다. 하지만 혹시 그가 입었던 것이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박민준의 것이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박민준의 코트는 집 옷장에 있었고 내가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CCTV에는 박민준이 그날 밤 계속 집에 있었고 외출한 적이 없다고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강지우 씨,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8시 서해안의 하얀 등대로 오십시오. 혼자 오세요. 나는 이 문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걸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을까?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누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내 비행기는 오후 3시였다. 지금은 오전 9시.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일단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다시 체크인을 하고 바다가 보이는 방을 달라고 했다.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아 멀리 바다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단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서울에 있다.
이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현우는 제주도에 있다. 한채영도 제주도에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친밀해 보인다. 하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걸까? 그리고 그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가 내가 이 일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나에게 말하려는 진실은 무엇일까? 생각할수록 이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배후에는 분명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시간은 1분 1초가 흘러갔다. 나는 계속 창가에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오후 5시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아직 탑승 안 했어? 내가 항공편 정보 확인했는데 당신이 예약한 비행기는 이미 출발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 임시로 시간 바꿨어. 내일 비행기로. 왜? 유나한테 또 무슨 일 생겼어? 응. 그래서 하루 더 같이 있어주려고. 거짓말을 할 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것은 내가 박민준에게 한 첫 거짓말이었다. 예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알았어. 그럼 몸조심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서 같이 있어줄까? 아니, 괜찮아. 당신은 일이나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등대에 가야만 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저녁 7시 30분,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어두운 색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작은 가방을 메고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서해안의 하얀 등대. 지도에서 검색해보니 호텔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였다. 그곳은 꽤 오래된 등대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고 들었다.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밤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유난히 썰렁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다. 기사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주소를 듣고는 잠시 멈칫했다. 아가씨, 혼자 거길 왜 가요? 거긴 밤에 깜깜해서 위험한데. 괜찮아요. 약속이 있어서요.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가는 내내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엉킨 실타래처럼 내 마음을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답이 필요했다. 그 답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20분 후 택시는 한적한 작은 길 옆에 멈췄다. 다 왔어요. 등대는 저 앞 해변에 있어요. 기사가 앞을 가리켰다. 정말 내리실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칠흑 같은 해변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등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파도가 해안을 때리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고 공기 중에는 짭짤하고 습한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등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해변의 모래는 부드러웠다. 나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서 발밑을 비췄다. 약 5분쯤 걸어가자 마침내 등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것은 약 20m 높이의 원기둥 모양 건물로 전체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꼭대기에는 이미 꺼진 등불이 있었다. 등대 주위에는 아무런 조명도 없었고 오직 달빛만이 내려와 은백색 빛을 입히고 있었다. 나는 등대 아래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 계세요? 내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흩어졌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시간은 7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약속 시간까지 5분 남았다. 나는 등대 벽에 기대어 조용히 기다렸다. 8시 정각,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비춰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손으로 빛을 가렸다. 강지우 씨, 오셨군요. 빛 뒤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오후에 나에게 전화했던 그 여자, 푸른만의 속삭임의 홍보 매니저였다. 당신이었군요. 나는 조금 놀랐다.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죠? 여자는 가까이 다가와 손전등을 껐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마침내 볼 수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발머리에 이목구비가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제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푸른만의 속삭임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당신에게 진실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최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빚졌다고 해야겠네요. 무슨 뜻이죠?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강지우 씨, 그날 밤 푸른만의 속삭임에서 식사했던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현우 씨요. 내가 대답했다. 이미 만났어요. 그가 직접 그날 밤 거기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날 밤 푸른만의 속삭임에 있었던 남자는 이현우가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죠? 그 남자는 박민준이었습니다. 최수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의 남편, 박민준이요. 누군가에게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말도 안 돼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그는 서울에 집에 있었어요. 영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직접 봤어요. 당신이 본 것은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최수진이 말했다. 강지우 씨, 혹시 영상회의가 미리 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가 우유를 가져다 줬고 그가 나랑 말도 했어요.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건 분명 실시간이었어요. 그게 정말 그 사람 본인이었다고 확신하세요? 최수진의 말투는 평온했다. 아니면 그저 그와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그와 닮은 사람. 이현우? 아니, 이현우와 박민준이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분명 박민준의 얼굴을 봤다. 잠깐만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떠올려 보았다. 내가 우유를 가져다 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웃으며 고마워. 여보, 먼저 가서 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서재의 조명은 어두웠고 그는 창문을 등지고 있어서 사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 의심하기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최수진이 말했다. 강지우 씨,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죠. 그날 밤 박민주는 확실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채영과 함께 푸른만의 속삭임에서 저녁을 먹고 서해안의 한 빌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이현우였습니다. 내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현우 씨가 서울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요? 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당신 집 서재에서 회의를 했던 사람은 이현우였습니다. 그는 박민준의 옷을 입고 박민준의 컴퓨터를 사용하며 박민준의 신분으로 그 영상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 회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박민준을 아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 박민준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수진이 말했다. 이 과장, 김 부장, 박 팀장, 그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현우와 함께 한 편의 연극을 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박민준이 그날 밤 계속 서울에 있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나는 해변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다. CCTV, 영상회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짓말이었다. 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가 왜 이런 짓을 했죠? 그와 한채영은 무슨 관계인가요? 최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채영은 박민준의 첫사랑입니다. 그들은 10년 전에 헤어졌고 3년 전에 재회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3년, 꼬박 3년. 나와 박민준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그와 한채영은 3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다. 즉,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부터 그는 이미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사랑해라는 말,
모든 부드러운 눈빛, 모든 애정 어린 포옹이 전부 가짜였다.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죠? 나는 고개를 들어 최수진을 쳐다봤다. 왜 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최수진이 내 옆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3년 전 박민준이 푸른만의 속삭임에 프로젝트 협력건으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젊고 순진하고 속이기 쉬웠죠. 그는 저에게 잘해주었고 온갖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결혼은 비즈니스일 뿐이며 마음속에는 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2년 동안 그와 만났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가 동시에 한채영과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의 수많은 내연녀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수많은 내연녀라고요? 최수진이 씁쓸하게 웃었다. 저와 한채영 외에도 그는 적어도 3명의 내연녀가 더 있습니다. 한 명은 부산에, 한 명은 대구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해외에 있죠. 그는 도시마다 여자를 두고 있었고 당신이라는 본처는 그저 그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럼 이현우 씨는요? 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왜 박민준을 도운 거죠? 그들은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최수진이 말했다. 이현우의 회사는 박민준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를 돕지 않으면 그의 회사는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현우 자신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와 한채영 사이에도 말 못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현우와 한채영.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들 방금 전에도 호텔에서 같이 체크인했는데요. 네, 그들은 사귀는 사이입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것이 한채영이 동시에 박민준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죠. 이 세계에서 충성심은 가장 값싼 것입니다. 나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진 것 같았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박민준, 이현우, 한채영. 그들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얼마나 복잡한 걸까? 그럼 제 친구 유나가 본 그 장면은 나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다. 그날 밤 푸른만의 속삭임에 있었던 건 박민준이었나요? 아니면 이현우였나요? 박민준이었습니다. 최수진이 확신에 차 말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날 밤 마침 제가 근무 중이었는데 그와 한채영이 함께 왔습니다. 그 차콜 그레이 코트를 입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매우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우 씨는 그날 밤 자기였다고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최수진이 내 말을 끊었다. 그들은 이미 입을 맞췄습니다. 만약 당신이 묻는다면 이현우가 그날 밤 푸른 만의 속삭임에 있었던 것은 자기라고 말하며 박민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두 사람은 좀 닮았고 같은 옷을 입으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이현우가 실제로 제주도에 집을 사고 한채영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으니 설사 당신이 계속 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현우와 한채영의 관계만 파헤칠 뿐 박민준까지는 의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박민준은 이현우를 대역으로 내세워 서울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만약 발각되면 이현우가 나서서 그날 제주도에 있었던 것은 자기라고 말하며 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다. 증거 있나요? 나는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최대한 이성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말한 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최수진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그날 밤 푸른만의 속삭임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박민준과 한채영의 정면이 선명하게 찍혔죠. 그리고 그들이 빌라에 있었을 때 제가 몰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녀는 USB를 나에게 건넸다. 그 외에도 박민준이 지난 3년간 저와 나눈 대화 기록, 송금 기록, 그리고 다른 내연녀들과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할 겁니다. 나는 USB를 받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저를 돕는 거죠?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돕는 겁니다. 최수진이 일어나 치마에 묻은 모래를 털었다. 저는 그에게 2년 동안 속았고 가장 소중한 청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우 씨, 저와 함께 이 쓰레기 같은 남자의 실체를 폭로할 의향이 있습니까? 나는 USB를 꽉 쥐고 일어섰다.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합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주는 최근에 아주 큰 프로젝트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충운이 터진다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결정하시면 전화 주세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최수진은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홀로 등대 아래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짭짤한 맛이 내 얼굴에 눈물과 섞였다. 내가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10분이었을 수도 있고 1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수많은 장면들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다. 나와 박민준이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다. 햇살이 그의 몸에 쏟아져 내렸고 그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왕자 같았다. 우리의 첫 데이트. 그는 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평생 나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이마에 키스하며 내가 그의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다. 세심하고 부드러웠으며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100년해로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면을 쓴 사기꾼이었을 뿐이다. 거짓된 다정함으로 거대한 거짓말을 만들어 나를 5년 동안 그 안에 가둬두었다.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였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고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폴더를 열었다. 푸른 만의 속삭임, CCTV 영상이었다. 화면은 매우 선명했고 타임스탬프는 12월 25일 밤 9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검은색 포르쉐 한 대가 레스토랑 문 앞에 멈췄고 한 남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가서 한 여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남자는 차콜 그레이 코트를, 여자는 와인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남자가 몸을 돌리는 순간 카메라가 그의 정면을 선명하게 포착했다. 박민준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바로 내가 8년을 봐온, 내가 8년을 사랑한 그 남자였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왔다. 나는 계속해서 영상을 봤다. 두 번째 폴더는 사진이었다. 촬영 장소는 한 해변 빌라였다. 사진 속에서 박민준과 한채영은 나란히 롯디청 앞에 서서 카메라를 등지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한채영은 박민준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고 있었다. 더 심한 사진도 있었다. 박민준이 한채영의 이마에 키스하고 있었다. 그 동작은 그가 나에게 키스할 때와 똑같았다.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다. 나는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다른 파일들을 계속 확인했다. 대화 기록, 송금 기록, 호텔 투숙 기록.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다. 박민준과 한채영은 확실히 3년 동안 만나왔고 그에게는 다른 내연녀들도 있었다. 최수진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USB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봤다. 날이 밝을 무렵 내 눈은 붉게 충혈되고 부어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열어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나야, 내 말이 맞았어. 그날 밤 너는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유나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지우야, 뭘 알아낸 거야? 나는 대답하는 대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어젯밤의 일, 최수진이 말한 것들, 그리고 USB 안의 증거까지 모두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전화기 너머의 유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지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 최수진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폭로할 거야. 아니, 나만의 계획이 있어.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유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말만 해. 박민준 회사에서 최근에 진행하는 투자 유치 프로젝트 좀 알아봐줘. 구체적인 시간과 금액을 알아야 해. 문제 없어. 나 투자업계에 아는 친구들 몇 명 있으니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유나야. 지우야, 네가 뭘 하든 난 널 지지해.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개자식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앞으로의 싸움은 서울에서 벌여야 했다. 정오 12시.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나는 창밖에 제주도를 돌아봤다. 이 도시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시간 후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했다. 터미널을 나서자마자 나는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민준을 한눈에 알아봤다. 그는 내가 익숙한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보, 고생했어.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안으려고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왜 그래? 박민준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지우야, 어디 안 좋아? 아니, 그냥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비행기를 오래 탔더니 좀 피곤해서. 그럼 일단 집에 가서 푹 쉬자. 박민준은 내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이 따뜻함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 그라는 사람 자체가 전부 가짜인 것처럼 나는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강지우, 침착해. 더 침착해야 해. 아직은 모든 걸 터뜨릴 때가 아니야.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치명타를 날려야 해.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박민준과 대화를 나누었다. 해야 할 일은 평소처럼 했고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알았다. 매 순간이 나에게는 고문과 같았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릿속에는 그 사진들, 그와 한채영이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이 떠올라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오래 참을수록 복수는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3일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알아냈어. 박민준 회사, 다음 달 15일에 중요한 투자 계약 체결식이 있대. 예상 투자 유치 금액은 500억 원이야. 계약식은 어디서 열리는데? 서울국제호텔. 그때 많은 언론과 투자자들이 참석할 거야. 좋아.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유나야,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말해. 믿을 만한 기자들 몇 명만 연결해줘. 재계 쪽, 특히 기업 추문을 기사화하는 걸 꺼리지 않는 기자들이면 좋겠어. 지우야, 너 설마.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그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할 거야. 그 후 보름 동안 나는 몰래 준비를 했다. 나는 USB 안의 증거들을 모두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가장 파괴력 있는 것들만 골라냈다. CCTV 영상, 사진, 대화 기록, 어느 것 하나 박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와도 상담하며
이혼 관련 절차를 문의했다. 변호사는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으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박민준이 혼전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만약 그가 외도할 경우 회사 지분의 30%가 자동으로 내 명의로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합의서는 내가 당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작성한 것이었다. 박민준은 그때 어차피 나는 절대 외도할 리 없다며 흔쾌히 동의했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아이러니했다. 계약식 전날 최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지우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내일 계약식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폭로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면 언론이 모든 것을 찍어서 온 세상에 퍼뜨리겠죠. 그가 보복할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그가 계속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최수진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 있었다. 강지우 씨, 성공을 빕니다. 11월 15일 계약식 당일 서울국제호텔 연회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다. 곳곳에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있었다. 박민준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주석단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회사 로고와 500억 투자 유치,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회장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꽉 쥐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박민준의 외도 증거들, 사진, 대화 내용 캡처, 그리고 상세한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이것들을 현장에 있는 모든 기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다. 박민준의 연설은 약 20분간 계속되었다. 연설이 끝나고 계약식이 시작되었다. 그는 투자사 대표와 악수를 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축배를 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순간을 담기 위해 분주히 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때 내가 일어섰다. 박 대표님, 축하드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박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지우야, 어떻게 왔어? 그는 웃으며 나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당연히 남편 응원하러 와야죠.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축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요. 나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자료들을 한 부씩 현장의 기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게 뭡니까? 한 기자가 궁금한 듯 물었다. 박민준 대표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박민준 대표님은 재계의 엘리트이자 성공한 사업가의 표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는 쓰레기라는 사실을요.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지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기자들이 손에 든 자료들을 가리켰다. 그럼 이 사진들도 가짜인가요? 이 대화 기록들도 가짜고요? 당신이 한채영과 제주도 빌라에서 사랑을 속삭인 것도 제가 오해한 건가요? 박민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내가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았다. 지우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그는 목소리를 낮춰 나를 한쪽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왜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당신이 밖에서 여자들 만날 때는 이런 거 두렵지 않았나요? 당신이 나를 속일 때는 두렵지 않았고요? 기자들은 이미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고 투자사 대표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 투자 유치는
아마 물 건너간 것 같았다. 그 후의 일들은 통제 불능의 폭풍과 같았다. 기자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고 재계 엘리트 박민준 외에도 아내가 직접 폭로라는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투자사들은 그 증거들을 본 후 현장에서 즉시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500억 원의 투자는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다. 박민준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사들은 앞다투어 선을 그었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의 화제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망하게 했다고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용감하게 쓰레기의 실체를 폭로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정의였다. 계약식 3일 후 나는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산더미 같은 외도 증거들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혼전 합의서에 따라 박민준 회사 지분의 30%는 내 소유가 되었고 그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판결문을 받은 순간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이혼 후 첫 주 나는 그 30%의 지분을 모두 팔아치웠다. 회사 주가가 폭락해서 높은 가격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민준이 없는 날들은 생각보다 훨씬 홀가분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마음 졸일 필요도 없었고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밖에서 다른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추측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늦잠을 잘 수도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석 달 후 나는 한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이 충실했다. 동료들은 내 과거를 몰랐고 그저 나를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대했다. 나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날 퇴근길에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 이현우를 마주쳤다. 그는 석 달 전보다 훨씬 초췌해져 있었다. 눈은 차탰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지우 씨, 그가 나를 불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요. 그날 밤 당신 집에서 박민준인 척했던 거 저였어요. 당신을 속였어요. 알아요. 내 말투는 평온했다. 그래서요? 그냥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박민준을 돕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내가 당신에게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현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겠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쳐다봤다. 지우 씨,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현우 씨,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제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를 제대로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등 뒤에서 이현우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1년 후 어느 봄날 나는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을 만났다. 그는 편안한 흰색 셔츠를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아주 점잖고 학구적인 분위기였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있나요? 그가 내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요. 앉으세요. 그는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을 열어 일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 자기 일에 몰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말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런가요? 나는 조금 놀랐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때로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하죠. 그가 웃었다. 과거는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는 건 어떠세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따라 웃었다. 당신 말이 맞네요.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름은 윤태호였고 자유기고가였으며 여행과 사진을 좋아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말할 때는 진지하게 상대방의 눈을 쳐다봤다. 박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헤어질 때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다음에 기회되면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후의 일들은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순리대로 흘러갔다. 윤태호는 내 남자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내 남편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일출과 일몰을 보고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내가 슬플 때 나를 안아주었고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해 주었다. 그는 화려한 사랑의 말을 속삭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나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발코니 의자에 누워 별을 보고 있었다. 윤태호가 갑자기 물었다. 지우야, 후회한 적 있어? 뭘 후회해? 그때 그렇게 박민준을 폭로한 거.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만약 그때 내가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지금도 그 거짓말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거야. 그때의 용기 덕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잖아. 윤태호가 고개를 돌려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우야,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봤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깊은 밤의 전화 한 통이 내 운명을 바꿨다. 그 전화는 한 사람의 실체를 보게 했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속한 행복을 찾게 해주었다. 새벽 2시의 벨소리는 한때의 악몽의 시작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어떤 것들은 잃어야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